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강의 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진리와 예술 파트의 첫 번째로서 창작과 보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내용이 예술작품의 근원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작품의 근원, 제일 먼저 머릿말 같은 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물과 작품, 그리고 작품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예술, 그리고 나중말, 보탰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와 예술로 우리가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작과 보존, 창작과 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이데거 작품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데거가 진리와 예술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앞에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고 반복이 되는 그러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앞에 내용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제 책의 머릿말의 출발점에서부터 바로 앞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데까지 하이데거가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근원은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예술작품, 예술가, 예술 중에서도 예술이 근원이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묻는 거죠.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현실적인 작품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물과 도구와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물과 작품이라고 하는 파트가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작품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에서 작용하는 진리의 일어남으로부터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에는 진리가 정립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과 진리 파트에서는 이 작품과 진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 사이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와 대지의 투쟁의 근원에는 혼합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리에 일어나면 세계와 대지 사이에 투쟁하는 투쟁의 격돌이다. 이 투쟁에 직결된 운동 속에 고요함이 머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 진리의 일어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작품 속에 진리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작품이 진리의 일어남의 담재자로 전제되고 있다는 거죠. 트래거로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이 작품의 사물적 성격에 대한 물음이 제기가 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는 창작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눈앞에 작품이 이미 담지자로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작품은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작품은 창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창작된 존재, 이것을 이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명백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드디어 창작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작품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작품의 진리가 정립되더라. 존재자의 진리가 정립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계와 대지에 투쟁이 있더라. 호남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거기서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제는 작품의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작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작하는 것은 산출행위죠. 헤어포 브링연하는 이런 산출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품을 창작하는 이런 산출행위도 산출행위지만 도구의 제작도 산출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작행위로서의 산출행위하고 제작행위로서의 산출행위. 이 창작행위로서의 산출행위는 작품 창작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제작행위로서의 산출행위는 도구 제작하고,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는 창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도구에 대해서는 제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런 작품 창작과 도구 제작에 있어서의 산출행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인들은 수공업과 예술을 공히 테크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예술이 잘 아직까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수공업과 예술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테크네가 사용된 걸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테크네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창작행위도 수공행위적인 측면이 있죠.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든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든지, 손을 써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죠. 조각을 한다든지, 손을 써가지고, 혹은 이제 신전을 짓는다든지, 손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손을 써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수공행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 예술, 기술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 사람도 그랬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수공업과 기술과 예술을 다 구분하지 않고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테크네라고 할 때 그리스 사람이 떠올렸던 것은 알매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센이라고 하는 알매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색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때, 테크네라고 할 때, 이것은 한편으로는 알매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봄이라고 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의 봄. 이 좁은 의미에서의 봄은 우리가 이제 그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죠. 제 눈앞에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봄이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알미고 이 알을 그리스 사람들이 테크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암과 봄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현존하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인식하고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알의 본질, 이것을 이제 그리스 사유에서는 알레테이아라고 불렀는데요. 현존하는 것을 그 자체의 은닉성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비은폐성으로 데려오는 행위를 알레테이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무로서의 테크네, 이것은 결코 만듦, 마켄이라고 하죠. 조작, 공작, 만듦, 마켄샤프트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테크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이데거가 말하는 창작행위는 이러한 그리스적인 테크네하고 굉장히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작행위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창작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산출되는 어떤 것 속으로 출현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것은 진리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작품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생성되고 일어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창작행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리의 본질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닉과 환한 밝힘의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탈은폐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닉이 유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하이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본질상 발하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이데거의 진리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죠. 이게 은닉인 거죠, 은닉. 그리고 이제 이 은닉을 이렇게 이제 탈하는 것, 이거 알파 탈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은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는 독일어로 페어보르겐하이트,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제 엔트베르겐 이런 이제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하이트가 되죠. 하지만 이 바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레테이아라고 하는 은닉을 탈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닉이죠. 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탈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발하이트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이런 은닉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은닉성이라고 하는 건 또 뭐가 됩니까? 발하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하이트하고 운발하이트가 같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진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혼합 밝힘과 이중은닉의 상호 대립 속에서 그 자체로 현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보이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열린 장이 쟁취되는 그런 근원적 투쟁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합 밝힘과 은닉이 서로 갈라져서 맞서 싸우는 이 투쟁 공간으로서의 열린 장, 이것이 이제 서로 쟁취되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이데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열려 있음은 열린 장 안으로 스스로를 설립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립 이야기 했었죠. 설립. 아우프슈틀렌, 아인리퉁. 이게 이제 그리스적인 의미로 데시스가 되는 거죠. 데시스. 정립. 정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열려 있음의 환한 밝힘, 열린 장 안으로 설립함. 이 두 개는 서로 공속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음의 환한 밝힘과 열린 장 안으로 설립하는 건 서로 공속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진리가 일어나는 동일한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한 밝힘 이라고 하는 리히퉁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설립 아인리퉁, 아우프슈텔렌, 데시스, 데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실은 공속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가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리가 일어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장 이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정립하는 거죠. 이건 바로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를 창건하게 될 때 그때 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창건도 이런 예술가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 여기에서도 진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희생,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이제 희생하고 죽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가의 물음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진리가 일어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데거에게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제에서 TF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술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를 창건하는 행위에서 본질적인 희생에서 사유가가 물을 때 이렇게 이제 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학문은 진리가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열린 진리의 영역을 구축하며 확장하는 것이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술이라든지 국가 창건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물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더 부차적인 그런 이제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는 대체로 창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요약되고 새롭게 재조명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조금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진리의 탁월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작품이 되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죠. 진리는 작품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작품이 되려고 하는 진리가 이렇게 이제 주는 그 무엇을 발생하는 그 무엇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리는 세계와 대지의 상호 대립 속에서 환한 밝힘과 은닉의 투쟁으로서만 현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환한 밝힘과 은닉의 투쟁, 세계와 대지의 상호 대립,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진리가 뭔지 이야기했던 것이고 작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이것을 진리가 작품이 되려고 할 때 창작 행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세계와 대지의 투쟁, 환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 이런 투쟁과 근원 투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창작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종합이라고도 했었죠. 종합이라든지 통일이라고도 했죠. 통일, 단일성, 통일성 이런 걸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서는 투쟁이면서도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단순히 쪼개져서 갈라지는 균열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저 균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쟁하는 것 사이에 긴밀하게 공속하는 긴밀성, 이니카이트 혹은 내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균열이 되면서도 극히 가까이 모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균열과 모음이라고 하는 이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극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긴밀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균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균열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금이라고 하고 금이 그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찌즘이라고 했어요. 찌즘. 라이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찌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균열,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면서 가르면서도 합일적인 근본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세계와 대지의 통일의 유래를 모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찢으면서도 내밀함으로 모으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룬트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밑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그림. 그리고 이제 이 근본 균열이
근본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가르면서도 합일적인 그런 이제 근거로서 결국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찢으면서도 모아주는 그런 것을 이제 근본균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근본균열이 존재자 한복판의 환한 밝힘의 피어오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열린 균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어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프게hen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아우프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열린 이렇게 이제 균열, 이것을 이제 피어오르는 균열 이런 의미겠죠. 이것을 이제 아우프리스라고 하는 여기서 초벌 그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균열은 상호 대립적인 것을 모아주는 합일적인 균열, 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본 균열, 열린 균열, 합일적 균열이라고 되는데요. 포괄적인 균열이 되는데 다 리스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은 또 이렇게 그림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밑그림과 초벌 그림과 윤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이런 균열과 금과 선과 찢어짐과 모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작품이 창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데거는 이렇게 균열이라고 하는 걸로 예술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자 자체가 균열에 이르는 방식으로만 투쟁으로서의 진리가 설립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균열에서 형태, 게슈탈트까지 가게 되면 창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자 자체가 균열에 이르는 식으로만 투쟁으로서의 진리는 설립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대지의 투쟁, 혼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이런 투쟁의 성격이 균열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은 열린 균열, 그리고 근본 균열, 그리고 다양한 균열을 관통해서 전체적으로 짜여있는 윤곽. 그래서 이제 리스라고 하는 말로 네 가지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우프리스, 그룬트리스, 그리고 이제 드루히리스, 리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투쟁이 균열을 통해서 확립되게 될 때 이것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이제 형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창작된 존재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진리가 이렇게 형태 속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창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태란 뭐냐?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균열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열의 이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어짐으로써의 계픽의 이음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푸게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푸게와 관련된 많은 말놀이가 있고, 그래서 하이데거에게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이제 하나의 사유가 이 푸게 사유인데요. 그런 이런 이제 이 다양한 단어들, 이것이 이제 푸게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균열이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어진 균열인 거죠. Their gepict ris. 이것이 이제 진리의 빛남의 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빛남의 이음으로써 푸게로서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작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창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균열로서의 투쟁이 대지로 되돌아가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지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대지 자체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형상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 이 용도를 위해서 이제 이 신발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료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도구였고, 이게 이제 그 사용되게 되면서 진료가 소모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모되고, 이렇게 이제 소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구의 이야기고요. 예술은 다르죠. 예술 작품. 작품은 다른 거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세계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투쟁하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이제 세계와 대지의 있던 이제 투쟁과 이런 이제 그 통일성을 가지고 앞에 균열 이야기하면서 형태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때 대지는 진정으로 대지가 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창작이 되었어요. 이제 형태까지 와서. 그러면 창작된 존재가 작품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어떤 또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었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저 예술가는 매우 유명한 작품이야. 저 예술가는 매우 유명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야. 누구누구의 작품이 유명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창작된 존재가 작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작품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이 세상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 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작품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이 창작된 존재라고 하는 이 사건, 생생한 고유와 에아이그니스, 이것은 작품이 이 작품으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에아이그니스적인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그래서 그 기이한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웅게벤리헤라고 해서 다스 웅게벤리헤, 이것은 이제 익숙하지 않고 기이한 것으로서 작품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주는 충격은 섬뜩하고 우리의 일상과 익숙함과 평안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충격인데요. 이 충격이 폭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또다시 작품의 충격 이야기를 하면서 페어 리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페어 리쿵이라든지 엔트 리켄이라든지 아인 리켄, 헤라우스 리켄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차후에서도 계속해서 사유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동사고 리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접두어가 붙으면서 엔트리켄, 뭐 베리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유하는 이제 그러한 동사인데요. 작품 자체가 열려 있으면 안으로 순수하게 밀려들면서 작품은 우리를 열려 있으면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또한 이제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엔트리켄, 아인리켄, 헤라우스 리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페어리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페어리쿵. 이러한 변화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작품으로부터 받는 충격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와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작품을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변화를 따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따르면서 작품을 대하게 될 때 이것을 작품을 작품으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인 라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작품의 보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작품으로 받은 충격,
충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충격적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충격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충격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변화되게 될 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작품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이 없으면 작품이 존재할 수 없듯이 보존자가 없으면 창작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창작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을 제가 창작과 보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진정으로 작품으로 존재하는 한 그 작품은 언제나 보존하는 자와 관련된 채 머무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작품은 보존과 연관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존한다는 것은 작품 속에 일어나는 존재자의 열려있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기에 그 수용미학이라고 하는 리셉션스 에스테틱 혹은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창작만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작품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작품의 존재에 있어서 수용자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에게서도 그러한 이제 그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식의 이런 이제 그 수용미학, 독자 반응 비평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결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작품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암과 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센과 볼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작품이 이렇게 이제 존재자의 열려 있음, 개방을 하게 될 때, 이때 이제 그 비은폐성으로 자기를 관련시키는 이러한 이제 암과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과 원함은 실존하는 인간이 존재의 비은폐성 안으로 자기를 탈자적으로 관련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결단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단성. 앞서 달려가는 결단성 할 때 이 결단성, 엔트슐로센하이트라는 거죠.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서는 이 결단성이 뭐가 되냐면 바로 탈폐쇄성이 됩니다. 탈폐쇄성. 바로 이렇게 이제 열려진 존재의 비연폐성 안에 자기를 관련시키는 것으로서의 결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의 훤한 밝힘이 드러내는 본질적인 그 분열 가운데 나와서 있으면서도 탈자적인 거죠. 탈존적인 거죠. 그 안에 들어서 있는 내존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서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결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보는 이 결단성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 결단성.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이때 이제 이 열리게 된 이 이제 개방성과 이 그런 것들 이런 것하고 그때는 이제 그 현 존재가 죽음으로 자신을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결단성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예술 작품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 열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열려 있음 그 안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보존하기를 선택하게 되고 이를 일종의 암과 원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존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예술 작품을 보존한다고 할 때 진정하지 않은 보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뜩함 속으로 내모는 저 충격, 이것이 이제
학자적이고 식자적인 것 속으로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학문적으로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보존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을 중심으로 영리적인 예술 거래 활동이 시작되고, 이 작품은 몇백억입니다. 몇천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뭐 전시회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존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보존이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진리와 예술, 첫 번째 부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창작과 보존, 진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예술에 있어서의 이런 창작과 보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물적으로 이게 존재하게 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창작 행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존재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이어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